어머니, 여기 옥탑방에서 2달만 지내시면 다시 모시러 올게요. 아시겠죠? 아들은 낡고 곰팡내 나는 25만 원짜리 옥탑방의 철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평생 바친 건물을 넘겨준 어머니에게 남은 것은 보일러도 망가진 옥탑방 뿐이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 주 아들 내외는 처가 식구들과 눈부신 지중해의 크루즈 위에서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버린 어머니가 그들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 그 차가운 옥탑방에서 한 어머니의 세상 가장 뜨거운 복수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기름 냄새와 축축한 세제의 습기가 뒤엉킨 낡은 무지개 세탁소 안, 박말자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세탁기 소음을 배경음악처럼 들으며 땀으로 얼룩진 옷가지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의 흔적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곳은 남편이 떠난 후 그녀가 홀로 지켜온 세상이자 삶의 전부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가르며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말자의 분주하던 손길이 멈췄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하나뿐인 아들, 최선우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무심한 듯 다정한 아들의 목소리 하나에 말자의 얼굴이 봄날 눈 녹듯 환하게 풀어졌습니다. 어머나, 내 아들. 우리 선우. 이게 얼마만이야, 아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니? 요즘 통소식이 없어서 엄마 속이 얼마나 새까맣게 타들어갔는지 모르지. 말자는 산더미처럼 쌓인 빨랫감도 전부 잊은 채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따 서영이랑 같이 잠깐 들를게요. 그래. 아이고, 그래. 근데 저녁은? 뚜뚜뚜 저녁밥을 준비하냐고 묻고 싶었던 말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뚝 끊어져 버렸죠. 하지만 말자는 그럼에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울 앞으로 달려가 희끗희끗 도단한 새치를 손으로 꾹꾹 누르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아끼는 외출복으로 서둘러 갈아입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온다는 생각만으로도 고된 일상은 금세 잊혀졌고 입가에서는 콧노래가 절로 흘러나왔죠. 2시간 뒤 세탁소의 낡은 유리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고 한껏 멋을 낸 선우와 서영 부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영의 손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낯설고 위화감이 느껴졌죠.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서영이 과장된 몸짓으로 다가와 다짜고짜 말자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지나치게 살가운 행동에 말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인자한 미소로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그래, 서영아, 오랜만이구나. 얼굴이 아주 좋아졌네. 밥은 먹고 왔니? 어머님, 저희가 지금 엄청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밥이 대수겠어요? 서영이 호들갑을 떨며 말하자 그 옆에 서 있던 선우가 어머니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엄마, 일단 여기 좀 앉아봐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하고 또 기쁜 얘기예요. 아들의 진지한 표정에 말자는 세탁소 한쪽에 놓인 낡은 간이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중대한 발표를 앞둔 정치인처럼 그 앞에 나란히 서서 비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서영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드디어 어머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게 됐어요. 서영은 말을 끝맺기도 전에 눈시울부터 붉히며 말자의 손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나를 모셔? 아니, 그게 갑자기 다 무슨 소리냐?
말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강남에 새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해요. 거실 창문으로 한강이 다 보이고 방도 4개나 딸린 엄청나게 넓고 좋은 집이라고요. 선우가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스마트폰을 꺼내 아파트 사진을 어머니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잡지에나 나올 법한 휘황찬란한 사진에 말자는 입을 쉽게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나 이게 정말 사람이 사는 집이란 말이니? TV에서나 나올 법한 집이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집이 얼마나 비싸겠어. 너희들 가진 돈으로 괜찮은 거야? 걱정이 앞서는 말자의 질문에 환하게 웃고 있던 서영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님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 왔어요. 서영이 기다렸다는 듯 말자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며 애절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를 저희 힘만으로는 계약하기가 조금 벅차서요. 대출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는 부족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야 은행에서 대출이 더 잘 나온대요. 선우와 서영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그럴싸한 이유로 포장하며 말을 했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하니? 말자는 알아듣기 힘든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님 편하게 모시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이 집 계약에만 필요한 거니까 아주 잠시만 이 건물 명의를 저희 앞으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서영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 나올 것처럼 간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명의를? 이 건물을 너희 앞으로 옮겨달라고? 말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40년간 피와 땀으로 일궈낸 남편이 남긴 단 하나의 유산인 이 건물을 넘겨달라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진짜로 달라는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잠깐 옮기는 거예요. 계약 끝나고 대출 나오고 잔금 치르자마자 2달 뒤에 바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이름으로 다시 원상복구 시켜놓을게요. 제가 제 이름 석자 걸고 약속해요. 선우가 어머니의 굳은 표정을 읽고 다급하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내 건물이 필요하단 말이니? 어머님 아시잖아요. 저희 둘 월급 뻔한 거. 서영이 기어코 손수건을 꺼내 억지로 눈물을 닦아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저희 저 집 계약하면 이제 제발 이 지긋지긋한 기름 냄새 그만 맡으시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맛있는 밥상 차려드릴게요. 엄마, 내 말 못 믿어요? 내가 평생 엄마 고생시키는 게 싫어서 얼마나 발버둥 치며 살았는데. 딱 한 번만, 이 아들 한 번만 믿어줘요. 이제 엄마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요. 선우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말자의 주름진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말자는 아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단단했던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시 잠깐의 의심이 스쳤지만 아들의 저 간절한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2달 후면 다시 돌려주는 거 틀림없지? 그럼요, 어머님.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은 꼭 지킵니다. 며느리 서영이 기다렸다는 듯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언제 엄마한테 거짓말한 적 있었어요? 선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말자는 결국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알았다. 그럼 서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어머님,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인감 도장만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다 알아서 준비했으니까요. 서영이 냉큼 들고 있던 봉투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말자의 눈앞에 펼쳤습니다.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세탁소 안쪽 낡은 금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인감 도장을 꺼내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세탁소를 열 때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녀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도장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효도할게요. 서영아, 우리 이제 엄마 호강시켜드릴 일만 남았다. 서류 위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선우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곧 저희 새 집에서 봬요. 서영이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무지개 세탁소를 막 빠져나온 선우와 서영은 시장 골목의 어지러운 인파를 헤치며 자신들의 번쩍이는 외제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묵직하게 닫히는 순간 바깥 세상의 소음과 냄새는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안락한 가죽 시트와 은은한 방향제 향기만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으로 순간 이동한 것 같았죠. 조금 전까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자의 손을 붙잡던 서영은 핸드백에서 손거울을 꺼내 들더니 아무렇지 않게 눈가를 톡톡 닦아냈습니다. 언제 울었냐는 듯 그녀의 얼굴에는 교활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기야, 봤어? 어머님 마지막 표정. 완전히 우리한테 홀딱 넘어오셨어. 내가 연기 좀 하지? 서영이 콧소리를 내며 운전석에 앉은 선우의 팔을 툭 쳤습니다. 선우는 백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세탁소의 낡은 간판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의 기쁨보다는 무언가 찜찜한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우시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영 안 좋다. 평생 저 건물 하나 품에 안고 사셨을 텐데. 선우가 나지막이 말하자 서영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핸드백에 던져넣듯 집어넣고는 선우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자기, 지금 와서 약한 소리 할 거야? 그럼 어쩔 건데? 평생 어머니 저 지긋지긋한 기름 냄새 속에서 다리미질이나 하게 내버려 둘 거야?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다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려는 거잖아. 안 그래? 호강은 무슨, 우리가 지금 어머니 건물을 담보로 장인어른 사업 자금 대려는 거잖아. 선우가 전곡을 찌르자 서영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더욱 당당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그게 잘못됐어? 우리 아빠 사업이 성공해야 자기도 이사 자리 하나 꿰차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야 어머님한테도 매달 꼬박꼬박 용돈 두둑하게 챙겨드릴 수 있는 거고, 이게 다 연결된 문제라고. 왜 자기만 몰라? 서영은 선우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며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생각해봐. 그 낡아빠진 건물, 그거 평생 붙들고 있어봐야 세탁소 일에서 한 달에 얼마나 버시겠어. 우리가 그거 담보로 크게 한몫 잡아서 사업 성공시키면 어머니는 그냥 편안하게 아파트에서 우리가 주는 용돈 받으면서 TV나 보시면 되는 거야. 어느 쪽이 더 효도하는 거겠어? 그녀의 논리적인 설득 앞에 선우의 죄책감은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 그래도 어머니한테는 너무 죄송하잖아. 새 아파트 들어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실 텐데. 걱정하지 마. 그것도 다 계획이 있으니까. 서영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하니까 이번 주 안으로 대출 실행하고 우리 아빠 회사부터 살려야 해. 그리고 칠순 기념으로 약속했던 지중해 크루즈 여행 예정대로 가는 거고. 그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 그럼 어머니는 2달 동안 어디에 계시라고 하고? 선우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을 물었습니다. 서영은 마치 정답을 알고 있다는 듯 손가락을 까딱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다 알아봤지. 보증금도 필요 없는 허름한 옥탑방 하나 구해놨어. 인테리어 공사가 길어진다고
최고급 자재로 싹 바꾸느라 그런다고 둘러대면 돼. 2달만 거기서 지내시라고 하면 어머니 성격에 군소리 없이 그러실걸. 옥탑방이라고? 곧 겨울인데 너무 춥지 않을까? 어차피 잠깐인데 뭐 어때? 나중에 우리가 성공해서 진짜 좋은 집 사들이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자기야, 큰일을 하려면 사소한 건 좀 희생해야 하는 법이야. 알지? 서영은 그렇게 말하며 조수석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지중해의 푸른 바다와 아버지 회사의 성공,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화려한 미래에 대한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익숙하게 핸들을 돌려 시장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선우의 차 안에선 말자의 평생이 담긴 인감도장이 들어있는 서류 가방이 뒷좌석에서 작게 덜컹거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약속대로 선우와 서영이 다시 세탁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선우와 서영의 집으로 이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죠. 말자는 살고 있던 집에서 이사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두 사람의 표정은 그날과는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차에 타세요. 일단 가시죠. 여기 이사업체 기사님들께 주소 알려드려야 하는데 주소 좀 알려줄래? 네, 엄마.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차에 타세요. 말자는 차갑게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에 쎄한 느낌을 받았지만 조용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강남의 으리으리한 아파트로 향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차는 자꾸만 낯선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선우야, 여기가 어디니? 길을 잘못 든 것 아니니? 어머님, 거의 다 왔어요. 잠시 후 차가 멈춘 곳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다세대 주택 앞이었죠. 선우와 서영은 말자를 이끌고 가파르고 녹슨 철제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말자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계단 끝에는 초라한 옥탑방이 을씨년스럽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서영이 옥탑방의 낡은 문을 열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대체 여기가 어디니? 말자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요. 사실은 저희가 계약하고 집을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상태가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았어요. 선우가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도배도 싹 다 뜯어내고 바닥도 새로 깔아야겠더라고요. 이왕 엄마 모시는 거 대충 하고 싶지 않았어요. 최고급 자재로 완벽하게 수리해서 모시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는 왜 온 거냐고 묻잖아. 어머님, 인테리어 업체에 물어보니까 공사 기간이 꼬박 2달은 걸린다고 해요. 그때까지만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여기서 잠시만 지내주실 수 있을까요? 서영이 울먹이며 말자의 손을 애처롭게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자고 들를게요. 뭐 필요한 거 없는지 살펴보고. 2달, 그거 금방 가잖아요. 선우도 죄책감 가득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말자는 차갑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을 망연자실하게 둘러보았습니다. 손바닥만한 좁은 공간에 때 묻은 이불 한 채와 작은 냉장고 하나가 전부였죠. 진작 말했으면 내가 그 집 좀 더 늦게 뺐을 텐데. 정말 2달만이면 되는 거지? 네, 어머님. 약속드릴게요. 서영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삿짐은 보관 창고로 보냈다고 통보하고는 마치 도망이라도 치듯 옥탑방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말자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2달, 딱 2달만 참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아들이랑 따뜻하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녀는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내려 오늘로부터 60일 후의 날짜에 떨리는 손글씨로 새집 입주라고 적고는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들에게서는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먼저 전화를 걸면 회의 중이라는 짧은 문자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어느덧 칼바람이 부는 혹독한 겨울밤이 찾아왔습니다. 낡은 창문 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어와 방 안의 온기를 모조리 앗아갔습니다. 덜컹, 끽끽. 그때 방 한구석에서 위태롭게 돌아가던 낡은 보일러가 기괴한 소리를 내더니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완전히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방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죠. 말자는 얇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얼어 죽는 건 아닌지 몰라.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머리맡에 놓아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멀리 부산에 사는 여동생 연자였습니다. 언니, 잘 지내고 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밝은 목소리에 말자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연자야. 어머, 언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감기 걸렸어? 아니야, 괜찮다. 괜찮아.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아, 참. 언니, 내가 방금 서영이 SNS를 봤는데 우리 선우가 장모님 칠순이라고 처가 식구들 몽땅 데리고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갔더라고. 세상에. 뭐라고? 크루즈 여행? 그것도 꿈의 여행지라는 지중해로 말이야. 니야, 우리 조카 정말 크게 성공했네. 내가 사진 바로 보내줄게. 전화를 끊자마자 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자 메시지를 열자 눈이 부실 정도로 파란 지중해 바다 앞에서 샴페인 잔을 높이 든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한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의 옆으로는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로 한껏 멋을 낸 사돈 식구들이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옥탑방에 처박아 놓고 처가 식구 데리고 크루즈 여행을 간 거야? 말자의 손에서 휴대폰이 힘없이 미끄러져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 화면이 거미줄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깨진 화면 속에서도 아들 내외는 여전히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옥탑방의 칼날 같은 겨울바람이 그녀의 영혼까지 남김없이 얼려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끙하는 신음과 함께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들 내외가 남기고 간 지독한 배신감은 밤새 옥탑방의 냉기와 함께 박말자의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깨진 휴대폰 액정처럼 산산조각난 마음을 부여잡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그녀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몸에 밴 습관은 어김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얼굴을 담그고 정신이 번쩍 들 때까지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흐트러진 솜니부를 각 맞춰 개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그 건물 다시 돌려주는 거 맞는 거야? 말자가 독백처럼 중얼거리며 이불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축축한 이불을 옥상에 널기 위해 문으로 향하는 순간 밖에서 쇠계단을 쿵쾅거리며 뛰어 올라오는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안에 계세요? 곧이어 낡은 철문이 떨어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옥탑방을 울렸습니다. 말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자
숨을 헐떡이는 웬 젊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저는 이 아래층 건물주 손자, 이민호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께 말씀 들었어요. 할머니께서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세탁소를 40년이나 하신다고. 민호가 절박한 표정으로 와이셔츠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어제 삼겹살집에서 입은 건데 기름이 튀고 거기다 고추장에 참기름까지 묻었어요. 오늘 아침 9시에 대기업 최종 면접인데 이게 제가 가진 유일한 정장 셔츠예요. 말자가 셔츠를 받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기름 자국 위에 고추장의 붉은 색소가 깊게 스며들어 있었죠. 민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기름의 색소라, 이건 정말 어려운 거야.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말자가 셔츠를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아니, 방법이 있어. 혹시 집에 밀가루랑 베이킹소다, 글리세린 있니? 밀가루랑 베이킹소다는 있는데. 글리세린이요? 24시 약국 찾아서 글리세린 사와 밀가루랑 베이킹소다도 가져오고, 집에 다리미도 가져와. 30분 뒤 민호가 헐레벌떡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다 가져왔어요. 근데 이걸로 뭐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특수 얼룩 제거용으로 쓰던 거지. 말자가 정확한 비율로 재료들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밀가루로 기름을 흡수시키고 베이킹소다로 색소를 분해한 다음 글리세린으로 섬유 깊숙이 스며든 얼룩을 밖으로 끌어내는 거야. 우와, 할머니, 이거 완전 과학이네요. 민호가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 유튜브 하거든요. 이런 건 처음 봐서 찍어도 될까요? 말자는 대답 없이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밀가루를 기름 부분에 뿌리고 10분간 기다렸죠. 그 다음 베이킹소다 반죽을 고추장 자국에 발랐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 온도가 딱 맞아야 돼. 말자가 미지근한 물에 글리세린을 섞고 솔로 조심스럽게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얼룩이 조금씩 옅어지더니 서서히 사라졌죠. 헐, 진짜 지워지고 있어요. 40분 후 셔츠는 완벽하게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다림질만 하면 돼. 정확한 온도와 압력으로 주름 하나 없이 셔츠가 펴졌죠. 완성이다. 민호가 셔츠를 받아들고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대박! 이거 완전 새 옷 같아요. 그 지독한 얼룩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면접 잘 봐.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얼마 드릴까요? 됐어. 가봐. 민호가 문을 나서다가 돌아섰습니다. 할머니, 제가 방금 찍은 영상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요? 옥탑방 세탁 요정이라는 제목으로요. 맘대로 해. 민호가 신나서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올린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세탁소도 포기한 기름 고추장 얼룩을 지워낸 할머니의 비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이런 분이 진짜 장인이다. 우리 엄마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저 손놀림 보세요. 예술이네요.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면접 합격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영상이 지금 조회수 50만을 넘었어요. 말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제가 지금 올라갈게요. 잠시 후 민호가 노트북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보세요, 할머니. 사람들이 할머니를 응원하고 있어요. 화면에는 수많은 댓글과 하트가 가득했죠. 40년 경력이 이런 거구나. 할머니 세탁 비법 더 알려주세요. 말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할머니, 앞으로도 가끔 이런 영상 찍어도 될까요? 말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옥탑방이지만 세상과 이어진 작은 창이 열린 것 같았죠. 그래, 해보자.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아들 내외가 어머니의 전 재산을 들고 그들만의 낙원을 향해 떠나버린 바로 그 시각, 지중해에 눈부신 햇살이 거대한 크루즈 갑판을 황금빛으로 사치스럽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얀 명품 요트 모자를 쓴 오서영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높이 들고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죠. 그녀의 얼굴은 값비싼 화장품과 만족감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플루언서 서영입니다. 지금 저는 그리스 산토리니 앞바다에 떠있는 초호화 크루즈 위에 있어요. 와, 저기 좀 보세요. 이 보석 같은 에메랄드빛 바다. 정말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서영이 과장된 몸짓으로 카메라를 빙글 돌리자 화면에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호화로운 선상 파티장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을 찌르듯이 솟은 샴페인 타워와 신선한 해산물이 산처럼 쌓인 뷔페 테이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브랜드로 치장한 사람들이 행복에 겨워 웃고 떠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모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저희 남편이 저희 친정엄마 칠순 기념으로 통 크게 쏜 거랍니다. 정말 이 세상 최고의 사위 아닌가요? 자기야, 이리 와봐. 옆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선우가 아내의 부름에 불편한 표정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방송은 이제 그만하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잠깐만. 우리 구독자님들이 자기 얼굴 보고 싶다고 난리란 말이야. 서영이 막무가내로 선우의 팔을 잡아 카메라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짜잔. 여러분, 제 옆에 있는 이 남자가 바로 그 능력남, 제 남편입니다. 우리 남편 덕에 제가 이렇게 호강하고 살아요. 자기야, 인사 한번 해줘. 선우가 마지못해 카메라를 향해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익숙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어머니라는 세 글자에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어머니한테서 전화 왔네. 지금 받지 마. 미쳤어? 한창 분위기 좋은데 방송 끊을 일 있어? 서영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게 입모양으로 속삭이며 날카롭게 눈을 흘겼습니다. 그래도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닐까? 무슨 일은 무슨 일. 자기, 어머니도 혼자 조용히 쉬고 싶으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공해서 잘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진짜 효도라니까? 구질구질하게 전화 몇 통 하는 것보다 이게 100번 낫다고.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거절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바늘로 찌르는 듯 불편했지만 화려한 파티의 소음 속에서 애써 그 감각을 무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희 엄마 모시고 배 안에 있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으로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따라오세요. 서영의 안내에 맞춰 화려한 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어머니가 우아하게 등장했습니다. 어머, 서영아, 이런 데는 너무 비싼 곳 아니니? 엄마,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해. 하나뿐인 사위가 장모님 칠순이라고 크게 모시는데 당연히 최고급으로 해야지. 선우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장모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으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눈으로 보기에도 아까운 한 접시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요리들이 차례로 올라왔습니다. 최서방, 고맙네. 우리 서영이 데리고 살기 힘들지 않아? 장모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선우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장모님.
서영이가 저한테는 과분한 아내인걸요. 사부인은 잘 계시고? 사부인이라는 단어에 선우의 표정이 순간 돌처럼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네, 잘 계십니다. 바로 그 순간 서영이 또다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랍스터 요리,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50만 원이에요. 제 얼굴보다 더 크죠? 선우가 참다 못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런 건 굳이 자랑할 필요 없잖아. 왜? 남의 돈 훔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번 돈으로 우리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고. 서영이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쏘아붙였습니다. 한편 그 시각 대한민국 서울의 어느 허름한 옥탑방에서는 말자가 민호와 함께 낡은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댓글이 계속 실시간으로 올라와요. 와, 벌써 1000개가 넘었어요. 민호가 제일인 것처럼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뭐란 말이냐?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질문도 엄청 많이 남겨요. 묵은 김치 국물 지우는 법, 옷에 묻은 볼펜 자국 없애는 법, 말자는 느린 손길로 마우스를 움직여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3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서 영상을 보고 또 봅니다. 그 황금 같은 손기술, 제발 저에게 전수해 주세요. 그때 민호가 화면을 가리키며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화면에는 조금 긴 댓글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영상 속 할머니, 혹시 예전에 강남구에서 무지개 세탁소 운영하셨던 사장님 아니신가요? 제가 20년 전에 결혼식 앞두고 웨딩드레스에 포도주스를 쏟아서 엉엉 울면서 찾아갔었는데 그때 제 드레스 완벽하게 살려주셨던 분 같은데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말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 사람. 아시는 분이세요, 할머니? 그럼 말지. 20년도 더 된 일인데 그 순간 말자의 기억은 2004년 5월 15일 화창한 토요일 오후로 향했습니다. 나른한 주말의 정적을 깨고 무지개 세탁소의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어왔죠. 아름답게 빗어올린 머리 위에는 면사포가 위태롭게 걸쳐 있었고 공들여 한 화장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다리미질을 하던 말자가 화들짝 놀라 신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결혼식이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드레스에 그만 포도주스를. 신부가 울먹이며 드레스 치마의 한 부분을 들어 보였습니다. 눈처럼 새하얀 실크 위로 끔찍한 보라색 얼룩이 축축하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근처 세탁소는 전부 안 된다고, 이건 절대 못 뺀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여기가 정말 마지막 희망이에요. 신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이건 저희 엄마가 물려주신 드레스예요. 이 드레스를 입고 결혼하는 게 하늘에 계신 엄마와의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말자가 황급히 신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울지 말고 예식 시간까지 얼마나 남았다고 했죠? 1시간이요. 정확히 3시 30분에 신부 입장을 해야 해요. 말자가 벽에 걸린 괴종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1시간하고도 몇 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드레스 벗으세요. 빨리. 네. 여기서요? 하지만 망설일 시간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저 안쪽에 탈의실 있으니 어서 들어가서 벗어요. 신부는 말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끌려 급하게 드레스를 벗어왔습니다. 얇은 속치마만 입은 그녀는 두려움과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드레스를 작업대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이미 포도주스는 최고급 실크의 섬세한 섬유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보통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되겠군. 말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먼저 얼룩 뒷면에 두툼한 흰 수건을 받친 다음 시원한 탄산수를 그 위로 콸콸 쏟아부었습니다. 탄산의 기포가 직물 깊숙이 박힌 색소를 분해시켜서 위로 떠오르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어림도 없지. 그녀는 이어서 신선한 레몬즙과 고운 소금을 섞어 되직한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레몬의 강력한 산성과 소금의 흡수력을 동시에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죠. 신부가 불안한 눈빛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얼룩이 빠질까요? 내가 이 일을 20년 넘게 했어요. 그동안 내 손에서 못 지운 얼룩은 없었으니까 나를 믿고 기다려줘요. 말자는 숨을 죽이고 신부의 인생이 걸린 얼룩과 조용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10분, 20분,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가 옥죄듯 작업장을 울렸습니다. 어머, 사장님, 색이 빠지고 있어요. 신부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여기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해. 말자는 마지막으로 소독용 알코올을 묻힌 솜으로 얼룩의 가장자리를 닦아내고 깨끗한 물로 헹궜습니다. 거짓말처럼 끔찍했던 보라색 얼룩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말려야 하는데 시간이. 말자는 가게에 있던 선풍기 세대를 총동원해 드레스에 바람을 쐬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화로에서 뜨겁게 달궈진 아버지의 무쇠 다리미를 꺼내 들었습니다. 실크 같은 예민한 옷감은 뜨거운 다리미가 직접 닿으면 바로 녹아버려요. 반드시 얇은 천을 하나 덧대고 그녀의 정교하고 신속한 손놀림에 축축했던 드레스는 금세 뽀송뽀송해지고 주름 하나 없이 완벽하게 펴졌습니다. 다 됐어요. 시계를 보니 3시 15분이었습니다. 자, 15분 남았어요. 어서 빨리 입으세요. 신부가 황급히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언제 얼룩이 있었냐는 듯 드레스는 처음보다 오히려 더 새 것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신부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요. 그러다 예쁜 화장 다 번지겠네. 말자가 다정한 목소리로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아, 근데 제가 드레스 입고 뛰쳐나와서 돈이.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잘 다녀오세요. 돈은 그때 줘요. 네, 정말요?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세요. 어서 가봐요. 신랑 기다리겠다. 신부가 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장님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신부가 뛰어나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 멀지 않은 교회에서 예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날의 기억에서 깨어난 뒤 민호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와, 대박. 할머니, 제가 답글 달아드릴게요. 뭐라고 써드릴까요? 그냥 지금은 잘 살고 있느냐고 그것만 좀 물어봐 다오. 민호가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려 답글을 올리자 거짓말처럼 곧바로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세상에, 정말 사장님이셨군요. 네, 사장님 덕분에 저 결혼식 잘 치르고 지금은 아이 셋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왜 옥탑방에 계시는 거예요? 말자가 그 글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니? 그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또 다른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사장님 기억해요. 10년 전에 저희 남편 마지막 가시는 길 영정사진에 쓸 옷에 얼룩이 묻어서 찾아갔었는데 그때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도요. 5년 전 취업 최종 면접 보러 가다가 칼을 쏟아서 망연자실했는데 사장님이 30분 만에 감쪽같이 지워주셨잖아요. 덕분에 저 그 회사 합격해서 지금 대리됐어요. 순식간에 댓글창은 말자의 옛 손님들이 보내온 감사와 안부 인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녀가 잊고 있던 수많은 인연들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장난 아니에요. 할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사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민호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잘 살고 있었구나. 말자의 메마른 눈가가 어느새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네. 아, 네. 지금요? 아, 정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민호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전화를 끊더니 말자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 방금 KBC 방송국 작가한테서 연락 왔어요. 세상에 이런 장인이라는 프로그램인데 할머니 이야기를 꼭 좀 취재하고 싶대요. 방송국? 아이고, 내가 뭘 안다고. 난 그런 거 못해. 할머니,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예요. 할머니의 놀라운 기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고요. 말자가 망설이고 있을 때 노트북 화면에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쪽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말자 선생님. 저는 스타트업 클린 팩토리 대표 한채윤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선생님을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민호가 그 이름을 보더니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 진짜 유명한 사업가예요. 자수성가한 최연소 여성 CEO로 텔레비전에도 몇 번이나 나왔던 사람이라고요. 말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편찮으셨던 어머니와 함께 선생님의 세탁소에 자주 갔었습니다. 교복에 묻은 얼룩을 빼주시며 늘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죠. 그때의 은혜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찾아뵙고 상의 드릴 일이 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옥탑방의 작은 창문으로 따스한 저녁 햇살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지중해의 바다 위에서 아들 내외가 공허한 탐욕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서울의 가장 낮은 곳, 이 차갑고 초라한 옥탑방에서는 가장 눈부시고 찬란한 기적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좁은 시장 골목길 안으로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주변의 낡은 상점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 차의 등장은 골목 전체의 시간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차 문을 열자 몸에 완벽하게 맞는 감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성이 내렸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걸음걸이와 지적인 분위기는 한눈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었습니다. 스타트업 클린 팩토리의 대표 한채윤이었습니다. 민호가 미리 쇠계단 아래로 내려와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를 깍듯하게 맞이했습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이쪽입니다. 계단이 낡고 가파르니 조심하십시오. 괜찮아요. 안내해줘서 고마워요. 채윤은 가파른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르며 시멘트벽 곳곳에 음습하게 피어난 곰팡이 자국과 위태롭게 얽힌 전선들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스쳐가는 안타까운 표정을 민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옥탑방 문 앞에 도착하자 민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약속하신 손님 오셨어요. 잠시 후 낡은 철문이 안으로 열렸습니다. 말자는 밤새 잠을 설쳤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의 습관처럼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채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추위까지 가릴 수는 없어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누추한 곳까지 찾아오셨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채윤입니다. 채윤이 허리를 90도로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살을 애는 듯한 방 안의 냉기에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아이고, 보일러가 그만 고장이 나버려서 추울 텐데 어서 이리 와서 앉으세요. 말자가 방바닥에 놓인 낡은 방석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실례지만 먼저 이것부터 좀 드셨으면 합니다. 채윤이 들고 온 가방에서 고급스러운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향긋한 유자향과 함께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날이 추워서요. 따뜻한 유자차예요. 제가 아침에 직접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 씀씀이가 참 곱네요. 말자가 건네받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끝을 통해 전달되는 따스한 온기가 마치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떠난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선생님, 혹시 10수년 전의 저를 기억하실는지요? 채윤이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워낙 드나들던 손님이 많았어야지요. 얼굴들이 가물가물하네요. 15년도 더 된 일이에요. 그때 저희 어머니랑 저랑 단둘이 살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늘 외상으로 세탁물을 맡기곤 했었죠. 말자가 그 말을 듣고 채윤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기억의 저편에서 희미한 얼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동네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하시던 분 아니신가요?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기억하시는군요. 채윤의 눈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럼 기억하지요. 그때 따님이 교복을 입고 심부름을 자주 왔었지요.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고 나중에 커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어머니가 자랑을 입이 닳도록 했었는데 그 학생이 바로 저예요.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죠. 채윤의 눈시울이 어느새 붉게 물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지개 세탁소 사장님은 우리 모녀의 은인이라고요. 은인은 무슨 은인입니까?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단순히 세탁만 해주신 게 아니었어요. 채윤이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하얗고 빳빳한 교복을 입은 채윤과 그 옆에서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이에요. 이 교복, 선생님께서 3년 내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매일같이 다려주셨던 바로 그 교복입니다. 내가 그랬었나? 네. 어머니가 미용실 막내로 버는 돈으로는 월세 내기도 빠듯했는데 선생님께서는 학생 교복은 언제나 깨끗하고 빳빳해야 기가 산다면서 단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으셨어요. 채윤이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가난하다고 해서 구겨진 교복을 입고 주눅 들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게 어린 제게 얼마나 큰 자존심이고 힘이 되었는지 선생님은 모르실 거예요. 별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선생님, 저는 지금 클린 팩토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윤이 태블릿 PC를 꺼내 회사 소개 자료를 말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잊혀가는 한국 장인들의 정신과 기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브랜드를 론칭하려고 합니다. 그게 나 같은 늙은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 첫 번째 주자로 선생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성함과 40년 노하우를 건 프리미엄 세탁 세제 라인을 만들고 싶어요. 브랜드 이름은 박말자의 하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자가 너무나도 놀라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의 지혜와 비법을 제품으로 만들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서도 전문가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난 배운 것도 없고 이제는 늙어서 선생님은 그저 얼굴만 빌려주시는 모델이 아닙니다. 저희 신제품 개발의 총괄 고문으로 정식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채윤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말자의 앞에 놓았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초기 계약금으로 5천만 원, 매달 고물료로 500만 원, 그리고 제품이 출시되면 판매 수익의 10%를 로열티로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장 따뜻하고 편안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최고급 오피스텔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자의 앞에 다가앉으며 그녀의 갈라지고 거친 손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제가 선생님께 보답할 차례입니다. 15년 전 선생님께서 이름 없는 저희 모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따뜻함을 이제는 제가 온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말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채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던 그 어린 꼬마가 어느새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자신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자식 같아서 안쓰러워서 그랬던 것뿐인데 선생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품위를 지켜주셨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겁니다. 채윤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밖에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위로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선생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주고 싶습니다. 민호가 얼른 노트북을 돌려 댓글 창을 보여주었습니다. 박말자 할머니표 세제 나오면 무조건 삽니다. 라는 댓글이 가득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말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한번 해봅시다. 채윤의 얼굴에 비로소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내일 오전에 바로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제품을 만들 때 나처럼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부담 없이 사서 쓸 수 있는 가격의 제품도 반드시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채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선생님. 프리미엄 라인과 함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보급형 라인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의 일부는 꼭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주세요. 선생님의 그 고귀한 뜻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채윤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15년 전에 저희 모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작은 친절이 이제 더 큰 사랑이 되어온 세상에 돌아갈 겁니다. 말자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여전히 보일러는 고장난 채였지만 옥탑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가운 손님이 떠나간 후에도 차가운 옥탑방 안에는 사람의 온기가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말자의 시간은 순식간에 50년 전 그날의 기억으로 향했습니다. 때는
1973년의 어느 눈부신 봄날, 전쟁의 상흔이 아직 가시지 않은 부산국제시장 뒷골목이었습니다. 항구에서 불어오는 비릿한 바닷바람과 자갈치 시장의 생선 냄새가 뒤섞여 특유의 활기를 뿜어내던 곳이었죠. 20살의 앳된 말자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평화 세탁소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굵고 투박한 손으로 세상의 어떤 얼룩이라도 지워내는 골목의 명물이었습니다. 말자야, 일로 좀 와보래이. 석탄 난로 위에서 펄펄 끓는 물주전자를 내리던 아버지가 굵은 음성으로 말자를 불렀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이제 막 세탁을 마친 하얀 와이셔츠 한 장이 곱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내일 서울로 면접 보러 간다는 총각 옷이다. 목덜미에 요래 누런 땀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지? 보이지? 네, 아버지. 보여요. 이런 거는 그냥 뜨거운 다리미로 냅다 문지르기만 하면 안 되는 기다. 옷감이 상할 뿐더러 때는 더 깊숙이 파고들거든. 자, 잘 지켜봐라. 아버지는 마치 의사가 수술 도구를 다루듯 식초를 묻힌 헝겊으로 얼룩 부분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그 위에 고운 소금을 살살 문질렀습니다. 그리고는 화로에 달궈두었던 거대한 무쇠 다리미를 집게로 들어 올렸죠. 다리미는 모름지기 이래 무게가 묵직해야 하는 기다. 요즘 나오는 가벼운 놈으로는 옷의 겉주름만 펴지지 옷의 심지까지 빳빳하게 펴지는 법이 없거든. 증기 구멍 하나 없는 투박한 쇳덩어리였지만 아버지의 손안에서 다리미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셔츠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마법처럼 모든 주름과 얼룩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말자야,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남의 옷이나 빨아서 먹고 사는 일이라고 생각하나? 아버지가 다림질을 잠시 멈추고 땀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아니면요? 우리는 사람의 품격을 다리는 기다. 생각해봐라. 구겨진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면 어깨도 움츠러들고 마음까지 구겨지는 법이거든. 품격 말씀이세요? 그렇지. 저 총각이 내일 이 빳빳하고 새하얀 셔츠를 입고 면접장에 들어선다고 생각해봐라. 저절로 어깨가 펴지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없던 자신감도 생겨날 기다. 그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야. 아버지는 다시 묵묵히 다리미를 움직였습니다. 이 다리미는 네 할아버지가 쓰시던 물건이다. 외놈들한테 나라 뺏겼던 시절부터 쓰셨다 하더구나. 무게가 자그마치 10kg나 나가는데 이걸로 한번 다려내면 죽은 옷도 살려낼 수 있다. 너무 무거워요, 아버지. 전 아직 손목이 아파요. 무거운 만큼 정직한 기다. 가벼운 물건은 손에 쥐기는 쉬워도 그만큼 쉽게 잊히는 법이야. 하지만 무거운 것은 다루기는 힘들어도 그 손맛이 평생 몸에 남고 그 결과물도 오래가는 법이지. 아버지가 마침내 완성된 셔츠를 옷걸이에 걸어들어 보였습니다. 작업장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봄 햇살에 셔츠가 눈이 부실 정도로 새하얗게 빛났습니다. 자, 이제 네가 한번 해보래이. 말자가 떨리는 손으로 무거운 다리미를 들었습니다. 손목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온 마음을 다해 옷 위로 다리미를 움직였습니다. 그래, 그래. 바로 그거다. 다리미질은 마음이 급하면 옷을 태워 먹는 기다. 천천히 정성을 들여서. 그때 가게의 낡은 문이 열리며 검은 상복을 든 아주머니 한 분이 울먹이며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내일 아침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상을 당하셔서. 아이고 저런.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제가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제일 곱게 다려놓겠습니다.
아버지가 공손하게 상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경황이 없어서 세탁비는 나중에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이고, 상중에 무슨 돈 타령입니까? 어서 가서 장례 잘 치르시고 나중에 마음 편해지실 때 아무 때나 들르십시오. 아주머니가 고맙다고 몇 번이나 허리를 숙이며 눈물을 글썽인 채 가게를 나섰습니다. 아버지, 돈도 안 받으시고요? 말자야,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일이 있는 법이다. 사람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해드리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나? 아버지는 그 어떤 옷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상복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무쇠 다리미가 식으면 아궁이에서 다시 뜨겁게 달구고 또다시 정성껏 다리고 그 과정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아버지는 말없이 자신의 손때가 묻은 무쇠 다리미를 말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말자야, 이제부터는 이 다리미를 네가 가져라. 아버지께서 쓰셔야지요. 나는 이제 늙어서 이 무거운 걸 들 힘이 붙인다. 이제는 네가 이 다리미의 새 주인이 되어야지. 아버지의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 말자의 손을 감쌌습니다. 이 다리미로 사람들의 구겨진 마음과 품격을 지켜주거라. 절대로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저 빨래꾼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만지는 장인이니까. 알겠지? 그렇게 과거의 기억에서 깨어난 말자는 다음 날 아침 이삿집 보관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건 몰라도 그 무쇠 다리미는 꼭 가지고 오고 싶었거든요. 이삿집 보관센터에 도착한 말자는 50년 전에 그 무쇠 다리미를 찾아 차가운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차가웠던 쇠붙이가 어느새 그녀의 체온으로 미지근하게 데워졌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딸 박말자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무겁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다리미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선우한테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그 아이 눈에는 이게 그저 돈 안 되는 무거운 고철덩이로만 보였나 봅니다. 말자가 손수건으로 다리미에 묻은 세월의 먼지와 자신의 눈물을 함께 닦아냈습니다. 50년의 시간이 깃들어 있었지만 다리미는 여전히 묵직한 장인의 무게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주신 이 무거운 다리미처럼 저도 무겁지만 정직하게 제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 가겠습니다. 말자는 그렇게 다리미와 낡은 앨범 그리고 자신이 쓰던 세탁 도구 몇 개를 챙겨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묵직한 다리미를 품에 안고 잠이 든 다음 날 아침 옥탑방의 작은 창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둠과 냉기만이 가득했던 공간에 처음으로 찾아온 따스한 아침 햇살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한채윤 대표가 보낸 전문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해 말자에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낡고 허름한 물건 하나하나를 마치 귀한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포장했죠. 할머니, 제가 들게요. 보기에도 엄청 무거워 보이는데요. 옆에서 돕던 이민호가 다리미가 든 상자를 번쩍 들어 올리려다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헉! 할머니, 이 상자 안에 혹시 벽돌 넣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살살 다뤄줘, 민호야. 우리 아버지 유품이야. 그때 이삿짐을 거의 다 나른 직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슬슬 출발하셔야겠습니다. 새 숙소에 가셔서 편안하게 쉬셔야죠. 말자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머물렀던 옥탑방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지독하게 춥고 외로웠던 공간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기적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추웠던 옥탑방을 떠나 따뜻하고 쾌적한 새 오피스텔로 이사한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밤새 보일러가 꺼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말자는 천국에 온 것 같았죠. 그녀는 거실에 놓인 커다란 원목 테이블에 앉아 한채윤 대표와 함께 신제품 개발 회의에 한창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천연가루와 액체가 담긴 비커들이 즐비했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알려주신 대로 찌든 기름때 제거용 세제 배합을 해봤는데 이 비율이 맞을까요? 채윤이 전문가용 저울로 계량한 가루들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말자가 손끝으로 가루를 조금 만져보고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대표님. 베이킹소다 양을 여기서 한 스푼은 더 넣어야 해요. 그리고 과탄산소다는 너무 많이 넣으면 옷감이 상하니 반으로 줄이고요. 그래야 옷감 손상 없이 기름때만 쏙 빠집니다. 아, 역시 선생님의 노하우는 책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거네요. 채윤이 감탄하며 태블릿 PC에 말자의 조언을 꼼꼼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흥분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대박. KBC 방송국에서 또 연락 왔어요. 지난번에 취재하고 싶다고 했던 그 팀인데 할머니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라서 단편 다큐멘터리로 꼭 만들고 싶대요. 말자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한다고 전해줘. 네. 왜요, 할머니? 이렇게 좋은 기회를. 내 아픈 이야기를 팔아서 남들한테 구경거리 되고 싶은 마음 없어. 채윤이 말자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건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선생님의 이야기는 지금 어딘가에서 절망하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어요. 희망이라니요. 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자신의 힘으로 다시 꿋꿋하게 일어서는 사람의 이야기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가 될지 선생님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말자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내 이야기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단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지요. 박말자의 인생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세상은 그야말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한평생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늙은 장인의 이야기는 자극적인 사건 사고에 지쳐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죠. 그리고 그 뜨거운 관심과 기대 속에서 마침내 그녀의 철학이 담긴 브랜드 말자의 하루가 세상에 첫 선을 보이는 날이 밝았습니다. 브랜드 론칭 행사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클린 팩토리의 신제품 발표회는 늘 화제의 중심에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열기가 유독 뜨거웠습니다. 무대 뒤 곱게 빗어올린 흰머리에 단아한 옥색 한복을 차려입은 말자는 긴장된 얼굴로 무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너무 떨지 마세요. 한채윤 대표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내가 이런 큰 자리에 서도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자격이 넘치는 분이세요. 선생님의 인생이 바로 우리 브랜드의 역사인 거리요. 잠시 후 무대 위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채윤이 먼저 단상에 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귀빈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클린 팩토리는 오늘 단순한 신제품이 아닌 새로운 철학을 여러분께 선보이고자 합니다. 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한 분의 위대한 장인이자 제 인생의 스승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브랜드 말자의 하루의 심장이자 영혼이신 분, 박말자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말자가 채윤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다리미를 잡았던 것처럼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쥐었죠.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읽는 대신 객석에 앉은 사람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시장 골목 구석에서 세탁소를 운영한 박말자라고 합니다. 그녀의 꾸밈없는 첫마디에 소란스럽던 행사장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글도 많이 못 배웠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평생 할 줄 알았던 것은 그저 정직하게 땀 흘려 때를 빼고 구겨진 옷을 반듯하게 펴는 것뿐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빨래꾼이 아니라 사람의 구겨진 마음과 품격을 펴주는 장인이라고요. 말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내놓은 이 말자의 하루라는 세제는 지난 50년간 제가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제 아버지의 가르침을 갈아 넣었습니다. 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내 자식, 내 손주가 입는 옷에 쓸 수 없는 것은 단 한 방울도 넣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향기나 눈속임용 거품 대신 옷에 숨은 때까지 깨끗하게 만드는 정직함 하나만을 담았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내 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행사장이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 한 사람의 진실된 인생에 대한 깊은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말자의 하루는 출시와 동시에 그야말로 사회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시작된 지 단 10분 만에 준비된 초도 물량 10만 개가 전량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죠.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제품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세제를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박말자라는 장인의 정직함과 그녀가 걸어온 세월의 가치를 구매하는 것이었습니다. TV와 신문은 연일 그녀의 기사를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곰팡내 나던 옥탑방에서 존경받는 장인으로 국민 멘토 박말자의 인생 역전 스토리. 가짜 명품에 지친 시대, 진짜 장인 정신에 열광하다. 박말자 신드롬, 대한민국의 정직의 가치를 묻다. 박말자는 더 이상 초라한 옥탑방의 무명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얼굴이자 정직과 성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어록이 되어 퍼져나갔고 그녀가 다큐멘터리에서 입었던 낡은 조끼마저 완판 행렬을 기록했습니다. 초라했던 과거는 이제 그녀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서사가 되어 그녀를 세상 가장 높은 곳으로 화려하게 비상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의 중심에서 말자는 자신의 새로운 오피스텔 서재에 앉아 조용히 아버지의 낡은 다리미를 닦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도 연일 쏟아지는 세상의 찬사도 그녀의 마음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버지의 가르침을 세상에 내놓았다는 깊고 평온한 만족감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말자가 세상의 존경과 찬사를 한 몸에 받으며 눈부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무렵 그녀를 옥탑방으로 내쫓았던 아들 내외는 끝을 모르고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최선우는 어머니의 건물을 담보로 얻은 대출금을 주식에 쏟아부었지만 그가
투자한 종목들은 모조리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죠. 결국 어머니의 평생이 담겼던 상가 건물은 차가운 경매 매물로 넘어가 헐값에 팔렸고 부부는 순식간에 수억 원대의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강남의 아파트는 진작에 빼앗겼고 지금은 곰팡내가 진동하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최선우 씨, 돈 갚으라고 당장 안 나와. 아침부터 현관문을 두들기는 사채업자들의 고함 소리에 선우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며칠째 씻지도 못해 퀭한 그의 옆에서 오서영이 날카로운 손톱을 깨물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정말 이대로 손 놓고 있을 거야? 당신 어머니는 지금 TV만 틀면 나오는데 백만장자가 다 됐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선우가 신경질적으로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다 당신 아버지 사업에 돈 대주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뭐, 지금 그걸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주식에 눈이 뒤집혀서 돈 날린 건 당신이잖아. 서로를 향한 비난과 원망이 독처럼 번져나가던 그때 서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에게 아직 마지막 방법이 하나 남았어. 방법은 무슨? 당신 어머니 클린 팩토리 본사로 찾아가는 거야. 미쳤어? 어머니가 우리를 만나주기나 할 것 같아? 만나달라고 가는 게 아니야. 쇼를 하러 가는 거지. 서영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생각해봐. 지금 당신 어머니는 국민 어머니, 정직한 장인의 아이콘이야. 그런 사람이 자기 아들 내외가 찾아와서 눈물로 용서를 비는데 매정하게 내쫓을 수 있을까? 기자들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어봐. 동정 여론이 쏟아질 거고 이미지를 중시해야 하는데 당신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받아줄 수밖에 없을걸?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두 사람은 가장 값나가는 옷을 찾아 걸치고 클린 팩토리의 본사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살던 강남 아파트보다 더 웅장하고 화려한 로비의 모습에 두 사람은 순간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로비 중앙의 거대한 미디어 월에서는 말자의 하루 광고 영상이 나오고 있었고 그 안에서 박말자는 세상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침 로비에서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기자들을 초청한 작은 행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한 서영이 선우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선우는 결심한 듯 인파가 가장 많이 모인 로비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쿵 소리가 나도록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선우는 마치 연극배우처럼 하늘이 떠나가라 절규했습니다. 그의 옆으로 달려온 서영 역시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잠시 눈이 멀어서,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제발, 제발 이 어리석은 자식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갑작스러운 소동의 기자들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두 사람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선우와 서영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직감하며 더욱더 처절하게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이용해 어머니를 압박하고 동정 여론을 등에 업으려던 그들의 눈물쇼. 하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련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선우 씨, 지금 와서 용서를 비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주식 투자 실패로 전 재산을 잃고 심지어 어머니에게서 명의를 이전받았던 건물마저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그 질문에 선우의 울음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초라한 옥탑방에서 지내실 때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다가 이렇게 성공하시니 갑자기 나타나 용서를 비는 것을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돈을 노린 계산된 연극이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들의 송곳 같은 질문이 쏟아지자 동정심을 기대했던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회사 직원들과 방문객들의 시선도 동정에서 경멸로 바뀌어 갔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들이 그 페륜아들이구나. 자기 엄마 재산 다 가로채서 저 여자네 집에 다 갖다 바쳤다며? 얼굴에 철판을 깔았네. 연기하는 것 좀 봐. 소름 끼쳐. 주변의 비난과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두 사람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동정의 무대는 어느새 그들의 추악한 탐욕과 위선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잔인한 심판대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수많은 카메라와 경멸의 시선 속에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맹렬한 화살처럼 쏟아져 내리고 계산된 눈물 연기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선우와 오서영이 더는 숨을 곳 없이 궁지에 몰려 허우적대고 있을 때 띵소리와 함께 로비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단아한 한복 차림의 박말자가 한채윤 대표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소란을 마주한 놀라움이나 당황한 기색 대신 깊고 고요한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었죠. 마치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 홀로 핀 고고한 난초와 같았습니다. 박말자 선생님, 어머니. 기자들은 특종을 잡기 위해, 아들 내외는 마지막 동아줄을 잡기 위해 동시에 그녀를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선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엉망이 된 얼굴로 어머니를 향해 무릎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는 말자의 발치에 엎드려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광적으로 터지며 그 비참하고 극적인 순간을 담아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말자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과연 아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릴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용서하는 모성애를 보여줄 것인가. 하지만 말자의 반응은 그 모든 예상을 차갑게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아들을 향해 분노도 연민도 아닌 마치 길가의 벌레를 보는 듯한 얼음처럼 차가운 무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아들의 얼굴에 머무르지 않고 그의 머리 위, 저 너머의 먼 곳을 향해 있었죠. 그녀는 흐느끼는 아들을 피해 돌아가는 대신 원래 가려던 길을 그대로 걸었습니다. 마치 바닥에 아들이라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을 지나쳐갔습니다. 선우의 처절한 울음소리도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도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바닥에 엎드린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의 귓가에 다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네가 버린 것은 낡고 병든 늙은 엄마가 아니야. 선우의 울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내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두 손의 가치, 그 세월의 무게였지. 그걸 알아보지 못한 건 누구의 탓도 아닌 오롯이 너 자신의 책임이다. 그 말을 끝으로 말자는 미련 없이 허리를 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한채윤 대표가 있는 곳으로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채윤은 말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고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닫힌 버튼이 눌리고 은색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닫혔습니다. 마치 아들의 존재를 자신의 인생에서 영원히 닫아버리는 하나의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속삭임은 그 어떤 고함이나 욕설보다도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선우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계산된 눈물은 진작에 마르고 텅 빈 눈에서는 진짜 절망이 흘러내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는 여전히 터지고 있었지만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쇼는 끝났고 그는 완벽하게 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나 명예를 잃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패배였습니다. 한때 자신의 세상이었던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완벽하게 지워져 버렸다는 것. 그 끔찍한 진실 앞에서 선우의 영혼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박말자를 태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도 전에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누군가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생생한 영상이 페르나들의 눈물겨운 쇼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실시간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었죠. 전문가용 카메라가 아닌 흔들리는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날것의 영상은 오히려 더 큰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영상의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했고 수만 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기 대상감이네.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 들고 도망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 냄새 맡고 기어들어온 꼴 좀 봐. 박말자 선생님의 저 무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네요. 저게 진짜 상처받은 부모의 얼굴입니다. 저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야 한다. 단 몇 시간 만에 최선우와 오서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추악한 부부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들이 동정 여론을 얻기 위해 벌였던 최후의 발악은 오히려 그들의 사회적 생명줄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날카로운 단두대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 밤 곰팡내 나는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위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는 경멸과 증오만이 이글거렸죠. 다 당신 때문이야. 어설픈 연기나 하니까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서영이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눈물 한 방울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뭐, 이게 내 탓이야? 기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쇼하자고 계획 짠 게 누군데? 선우 역시 핏발이 선 눈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제대로 했어야지. 그렇게 어정쩡하게 우는 척이나 하니까 기자들이 눈치챈 거잖아. 당신 어머니가 뭐라고 속삭였어? 그때 당신 표정 완전 넋이 나갔던데. 닥쳐. 네가 뭔데 우리 엄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 우리 엄마, 이제 와서 엄마 소리가 나와? 당신은 그냥 돈밖에 모르는 기생충이야. 이게 정말. 두 사람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물건을 집어 던지며 짐승처럼 싸웠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던 관계의 마지막은 서로의 실패를 탓하며 모든 것을 물어뜯는 추악한 파멸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자신의 짐을 챙겨 말없이 집을 나갔고 두 사람은 다시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혼 서류는
그들이 함께 저질렀던 탐욕스러운 범죄에 대한 유일한 공동명의 문서가 되었습니다. 그 후 선우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페류나라는 꼬리표는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고 그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막노동판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얻었던 명문대 졸업장도 한때 번듯했던 외모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먼지 가득한 공사장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어느 날 그의 눈앞으로 박말자의 얼굴이 인쇄된 광고버스가 지나갔습니다. 버스 광고 속 어머니는 세상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마치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성공은 이제 그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주홍글씨이자 스스로 걷어찬 행복에 대한 잔인한 증거가 되어 그를 평생 괴롭혔습니다. 오서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피해 이름도 바꾸고 얼굴에 손을 댄 채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한때 화려한 인플루언서였던 그녀의 SNS 계정은 악성 댓글로 도배되었고 그녀의 과거 사진들은 만나면 안 될 관상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을 떠돌았습니다. 박말자는 그들의 소식에 단 한 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몰락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죠. 그녀는 아들 내외의 파멸을 위해 단 1원의 돈도 1초의 시간도 단 한 톨의 감정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말자의 복수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자신들이 짚혔던 탐욕과 어리석음이라는 거대한 불길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어 타버린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억 속에서 두 사람은 서서히 그러나 완벽하게 지워져 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추악한 소동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가라앉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들의 이름이 희미해질 무렵 말자는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경기도 외곽의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널찍한 작업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자의 하루의 성공으로 얻은 막대한 부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잊혀가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장인들을 후원하고 그들의 전통 기술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무지개 재단을 설립하는 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이곳은 바로 그 재단의 심장이자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작업실 내부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젊은 장인들이 천연 쪽물을 들여 옷감을 염색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디자이너들이 컴퓨터로 전통 문양을 현대적인 패턴으로 재창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박말자는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대가처럼 예리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풋내를 벗고 재단의 유능한 미디어 팀장이 된 이민호가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지난번 우리가 후원했던 나전칠기 장인 할아버지의 작품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전시되는 게 확정됐다고 연락 왔습니다. 민호가 태블릿 PC를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그래, 참 잘된 일이구나. 그 양반 평생을 자기만 보고 사셨는데 이제야 세상이 그 가치를 알아주는구나. 다 이사장님 덕분입니다. 저희 미디어팀에서 제작한 할아버지의 유튜브 다큐멘터리가 해외에서 먼저 터졌거든요. 아니다. 나는 그저 멍석만 깔아준 것뿐이지. 기술은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잊히는 것이란다. 우리는 그저 그 잊히는 길목을 지키는 문지기 같은 사람들이야. 말자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좁은 세탁소 골목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져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들을 지키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더 큰 유산의 수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자는 작업실 가장 안쪽, 가장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특수 제작된 받침대 위에 그녀의 아버지가 물려준 낡은 무쇠 다리미가 마치 성물처럼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한 어린 제자가 서툰 솜씨로 하얀 손수건을 다리고 있었죠. 아직도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구나. 말자가 소녀의 뒤로 다가가 떨리는 아이의 손 위로 자신의 주름진 손을 부드럽게 포겠습니다. 자, 느껴보렴. 다리미는 팔의 힘으로만 미는 것이 아니란다. 어깨부터 손목까지 온몸에 무게를 실어서 지그시 누르며 나아가는 것이지. 두 사람의 손에 쥔 무쇠 다리미가 옷과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졌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주려다 끝내 실패했던 그녀의 진짜 유산은 이제 핏줄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새로운 세대에게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인연이 끊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뜻으로 이어진 더 넓고 깊은 인연이 새롭게 움트고 있었습니다. 다리미질은 말이다. 단순히 주름을 펴는 일이 아니야. 옷에 담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일이란다. 그러니 늘 정성을 다해야 해. 다리미는 무게로만 다리는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 다리는 것이거든.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을 그녀는 이제 자신의 제자에게 그대로 속삭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린 제자의 눈이 존경심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말자의 얼굴에는 복수의 통쾌함이나 성공의 교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무언가를 창조하고 그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세월의 무게를 이겨낸 늙은 장인의 얼굴과 이제 막 꿈을 키우기 시작한 어린 제자의 얼굴 위로 공평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